양심이라는 원리를 가지고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점에서 도덕의 기준을 쾌락 추구라는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쾌락의 극대화. 많은 쾌락이 곧 도덕적으로도 옳은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는 이 공리주의자들의 쾌락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칸트의 이제 도덕주의고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것을 같이 중요시하는 그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하라고 하는 이 원리도 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는 결국 더 높은 차원의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그것은 양심의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덕성이고 인간의 인격성을 구성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개인의 의지의 준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조나 개인의 어떤 준칙은 대부분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면에서 정립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맞도록 타당하도록 그것이 수정되고 교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칸트의 원리라면 그 보편적 입법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가치로서 여겨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의 쾌락이나 개인의 이익 추구하는 배치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그것은 양심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자, 그런 점에서 칸트는 쾌락 극대화의 원리, 쾌락주의라는 가치관을 공리주의자가 전제하고 있는 이 가치관을 비판적인 정찰을 통해서 도덕적인 양심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도덕의 기준이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리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벤담이나 밀이나 경제학자라고 했죠. 자, 이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가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어떤 최대 다수 행복이라고 할 때도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성의 두 가지 구별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도구적인 이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계산적인 합리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도구적 이성이니까 과학기술적인. 그런데 이제 칸트는 여기서 중요시하는 것은 인격성인 것이죠. 즉 인격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익 계산이나 쾌락 계산과 같은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같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격은 고유한 것이고 유니크한 개성으로서 이해돼야 하고 그의 자유와 그의 책임 있는 행위라는 것은 그 목적 그 자체로서 이해돼야지 우리가 어떤 상대화될 수 있는 수단적인 가치로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인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인격을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계산으로서 모든 것을 가치 평가하려고 하는, 판단하고자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칸트는 제동을 건 것이 이제 인격성의 원리고 그것을 이제 도덕적인 원리로서 정립한 것이 모든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하라라고 하는 도덕 원리죠. 자, 마지막으로 그 공리주의자들의 그 도덕 원리는 결국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원리로 얘기될 수 있죠. 그것은 최대 다수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경제 논리라고 볼 수 있겠다. 즉 GDP 또는 GNP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도 경제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경제 왕국을 구성해 나가는 원리가 바로 최대 다수의 행복, 최대 다수의 이익이라는 원리겠죠. 쾌락이라는 원리겠죠. 그런데 이제 칸트는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 그렇게 경제적인 효율성과 GDP나 GNP 극대화라는 것만을 최대 가치로서 추구되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꼭 도덕적인 관점일 수는 없다라는 비판을 한 것이죠. 즉 도덕적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발달한 사회일 수 있어도 도덕적으로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회일 수도 있겠다. 즉 도덕적 사회에서 추구돼야 될 것은 목적의 왕국의 건설이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인격이 목적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 수단화되고 사물화되고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계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하는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 자, 이것이 목적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바로 도덕 세계를 도덕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칸트는 이제 정언 명령이라는 말로서 표현하죠. 이런 도덕 원리들을 아까 말한 이런 형식화들, 인격을 수단화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 대하라든가, 목적의 왕국의 구성원으로서 대하라든가. 자, 이런 도덕의 원리들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정언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원 명령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수단화될 수 있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도덕적 가치라는 것도 결국 최대 다수의 쾌락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그 가정하에 거기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도덕 원리인데, 그럼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도덕 원리라는 것은 최대의 쾌락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 수단화돼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조건화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가치가 아니라 조건적인 가치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 가치도. 무조건적 가치는 결국 최대의 어떤 쾌락, 즉 쾌락 가치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인데, 그렇다면 쾌락 가치가 곧 도덕 가치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결국 도덕 가치는 쾌락 가치에 조건적으로 종속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그 쾌락이라는 것의 가정하에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쾌락이 주어지느냐 아니냐의 그 조건 하에서만, 그런 가정 하에서만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종속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 추구돼야 할 정언적인 가치다. 가정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건화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정언 명령으로서 얘기될 수 있는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우리가 철학의 향기 교재에 보면 이런 정언 명령과 가원 명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뭐 심청이의 행위가 비록 신봉사의 눈을 뜨게 했느냐 못 뜨게 했느냐라는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효도를 하라고 하는 가치는 정언적인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강제구 소령이나 이수연 씨의 그런 뭐 희생이 즉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약자를 도우라는 이 도덕 원리는 정언적인 명령이지 결코 가언적인 명령이 될 수 없다. 수단적인 명령이 될 수 없다. 즉 내 이해관계, 나의 출세, 또 금전적인 이득의 여부에 따라서 상대가 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에서 우리가 해가 달고 해품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언티스트이기 전에 모랄리스트가 되라는 말을 남겼어요. 본인은 이제 그 원자탄 개발에 참여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난 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자연의 재해, 이런 것을 목격하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까지를 하지 못하고 원자탄 개발에 참여했는데, 자신의 전철을 후배 과학자들은 결코 밟아서는 안 되고 자기처럼 이런 모랄리스트라는 관점을 눈 감은 채 가로친 채 과학 연구에 매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 뭐냐면, 사이언티스트이기 전에 모랄리스트가 되라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우리에게 준 말이었는데, 그 칸트가 200년 전에 한 말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이성의 목적이 다른 목적의 수단이 돼서는, 인간 이성의 목적은 이성을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예를 들면 뭐 전쟁의 수단이라든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성을 다른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데 그 이성의 목표가 두어져야 된다. 즉 우리가 과학자라든지 학자라든지 또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다른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양심적인 삶, 양심적이고 선한 결단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이성적인 능력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심적인 이성,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트가 말한 해를 품은 한트가 말한 순수 실천 이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비유를 들. 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달고 해품달의 비유를 우리가 이 예전에 드라마를 하나의 이제 소재로 삼은 것인데요. 우리가 왼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클립스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죠. 이클립스. 이 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해를 달이 가린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해 앞에 전면에 나서면서 해를 완전히 가리게 되면 우리가 이클립스, 일식 현상이 일어나죠. 이 일식 현상을 우리가 해가 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해를 가린 달이다. 이것이 이제 일식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해를 태양을 양심에 비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에 비유한다면, 자 이렇게 양심과 이성을 각각 해와 달로 비유한다면 일식이란 무엇인가? 즉 달이 해를 가리게 되는 것인데, 자 달이 해를 가린다는 일식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이 양심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이제 칸트의 그 명제로 표현한다면 이성의 목적이 그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이성의 목적은 결국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성이 양심을 가리게 된다는 것은 선한 의지를 가리게 된다는 것이고, 선한 의지를 품고 그것을 다시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성이고, 또 달의 어떤 그 본래적인 달의 기능은 해를 품어서, 햇빛을 품어서 그 자체로서 빛을 발산하고 있는 태양을, 빛을 다시 반사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의 그림이죠. 이게 이제 보름달이죠, 결국. 자, 이렇게 보름달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위에 표제로 보자면 해를 품은 달이다. 즉, 해품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의 본래적인 사명은, 기능은, 그, 해를 품은 달이 되는 것이다. 즉, 해를 가린 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품은 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를 가린 달은 도구적인 합리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이고, 해를 품은 달은 도덕적인 합리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칸트의 그 실천이성 비판에 나온 핵심적인 이런 그 이성의 사명이, 즉 이성의 사명은 다른 어떤 것의 다른 목적에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성의 사명을 규정했는데, 자 이런 이성의 사명이 결국 순수한 실천 이성이 되는 데 있는 것이고, 순실천 이성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합리성을 실현한 이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것이 곧 해품달이라는 비유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가치를 나눈다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나는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열치열로 보신탕이나 삼계탕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자, 이러한 가치라는 것은 그 수단적인 가치인 것이고,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조건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것은 차가운 더위를 잊게 해주고 더위를 견디게 한다는 그 수단으로서의 좋음일 뿐이고, 어떤 사람이 그 더운 여름에도 아이스크림보다는 삼계탕을 좋아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는 그 이열치열로 이 더위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그 가치를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체로서 우리가 삼계탕이 그 자체로서 좋다거나 아이스크림이 그 자체로서 좋다고는 말할 수 없죠. 칸트식으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은 쥐약이지 좋은 게 아니죠. 또 삼계탕이나 보신탕도 체질에 따라서 닭을 못 먹는 사람이나 게를 못 먹는 사람에게는 아주 극약처럼 아주 몸에 나쁜 것이 되겠죠. 건강에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단적인 가치이지 삼계탕이든 보신탕이든 아이스크림은 그 자체로서 또는 무조건적인 그런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출퇴근 시에는 뭐 버스가 택시보다 좋다든가, 매킨토시 컴퓨터가 IBM보다 좋다든가, 또 모두 난 뭐라고 해도 난 돈이 최고다라고 한 이런 입장들도, 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무조건적인 좋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수단적인 것일 뿐이죠. 자, 그래서 공정과 정의야말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선이다. 이 표현, 그러나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추구될 만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사회에도 상대가 될 수 없이 모든 사회는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공정이나 정의는 그 자체로서 좋은 가치가 되지 수단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다. 또 무조건적인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인류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항상 추구해온 가장 좋은 덕목이자 가치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말한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은 상대화될 수 있는 예라면 이런 공정이나 정의 그리고 사랑과 같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무조건적이고 자체로서 좋은 그런 가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플라톤과 칸트에서의 구별에 따르면 이런 자체로서의 좋은 가치와 이데아적인 가치와 수단적인 가치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가치, 정언적인 명령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치와 가언적인 조건적인 명령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가치가 이제 구별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와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가치를 구별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또는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둘로 구별해 본다면 이념적인 의미에서의 그 어떤 내용들이 있고, 예를 들면 정의, 사랑, 또 자유, 이론, 무한 이런 가치들, 이런 개념들, 이런 그 관념은 이념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들의 그런 개념들은 사실은 그런 관념은 이념이라기보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개념은 사실 어느 정도 조건화될 수 있고 조건 제약적인 그런 관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그 상류층인 사람들, 특히 그 지도층일 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자, 권력과 경제적인 어떤 부를 가진 자들이 오히려 또 학식을 가진 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수단적이고 조건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돈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지식이든 또는 권력이든 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추구돼야 할 궁극적인 것은 그 자체로서의 좋은 가치들, 즉 사랑이든 공정이든 정의든 자 이런 것들이 이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그것이 아마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무가.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데올로기란 말의 어원은 이데아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맨 위에 보면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데아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선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근데 자 이러한 완전한 좋은 이데아가 이데올로기라는 말로 사용됐을 때는 어원은 거기서 온 것이지만 이데아에서 온 것이지만 이데올로기도 변질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이데올로기는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가 말한 이데올로기의 정의는 어떤 당파나 어떤 집단, 어떤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관념 또는 지식체계, 이론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 얘기했는데, 결국 어떤 이데아, 관념 또는 어떤 이론이 한 당파나 어떤 소수 집단을 위해서 또는 뭐 기득권층이든 그것이 어떤 뭐 특권층이든 아니면 어떤 당파성을 갖는 어떤 정당이든 자 이런 정당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 어떤 집단을 위해서만 그 관념이나 이론이 사용될 때 그것들을 위해서 유리한 자 이런 것으로 사용될 때 자 이것을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는데,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결국 수단으로 전락한 또는 조건적인 것으로서 전락한 어떤 그 관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는 이데아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고 무조건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이 할 텐데,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관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데아라는 것은 사실은 수단으로 전락한 상대화된 조건적인 가치밖에는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다루려고 하는데, 크게 이제 고대와 중세를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경우, 플라톤 그리고 아우테스 이 세 사람을 다루는데, 소크라테스의 관점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지치료의 선구자가 됐다. 그래서 그의 대화라는 것은 오류에서 벗어나서 또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나아가는 또 과정이었다. 자, 플라톤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굴의 알레고리를 대표적으로 이 교재에 실어놨는데,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교재에 플라톤의 키워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이어받아서 진리 인식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그림자 세계인 동굴 속
삶으로부터 이데아의 세계로, 저 동굴 밖에 해가 비치는 선의 이데아가 모든 것들을 비춰주고 있는, 자,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의 키워드는 이제 인식에 해당, 진리를 인식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다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고백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중세. 그 키워드가 이제 믿음이죠, 결국.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회의주의를 거쳐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 궁극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는데, 결국 그는 신을 만나게 되고, 결국 신을 믿은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궁극적인 진리, 무조건적 그 진리라는 것은 결국 신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리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의 진리라는 말은 곧 사랑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불신과 어떤 의심, 회의, 의심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사랑, 이웃사랑,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실존으로의 변화된 삶으로의 여정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고백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이제 대화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이 대화가 그러면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차이는 뭘까? 그 같은 시대 사람들이니까. 소피스트의 경우는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이제 웅변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자, 이런 그 변론술이나 웅변술을 이제 그들의 방법으로서, 그 대화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자, 이런 그들의 웅변이나 이런 수학적 기교를 갖는 그 변론은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그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이 이제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했듯이, 소피스트들도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목적 하에서 논변술을 배우고 웅변술을 가리켜서 출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받는 것이 그들의 이제 가르침의 어떤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소피스트 자신으로 보자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런 농변술이나 웅변술을 가르친 것이고, 또 그걸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출세를 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당시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변론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없었고, 또 검사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스스로 남을 고발해야 됐습니다. 검사처럼. 그렇기 위해서는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변론술이라든지 웅변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재판에서 이기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논변술이나 웅변술을 배웠고, 그 방법으로서 그 목적은 출세를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쾌나 또 권력이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것은 소피스트에게서 배우려고 했던 학생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 목적이나 방법은. 그런데 반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가르쳤던 방법은 이제 논박술과 산파술로 특징져지는데, 그의 대화는, 그 방법은,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목적은 뭐였냐면, 소크라테스의 이런 대화의 목적은 뭐였냐면, 어떤 쾌락이나 이익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출세,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또 버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그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인간 삶의 진리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대화의 목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가치관도 다른데,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어떤 이기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전제하고 탐구에 들어가려고 했고, 인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가치를, 정의라든지 지혜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도덕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파고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대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치관에서는 상대주의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해야 되겠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기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돈도 받지 않고 청년들이나 그 다른 대화 상대자들, 소피스트들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진리 탐구만이 그에게 궁극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실된 삶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또 진정한 가치였고, 자, 그래서 그 가치관이 이제 그 소피스트하고 달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플라톤이 말하는 그 논박술과 산파술로서의 대화라는 뭐냐?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그의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조각가였죠. 그래서 조각가는 그 어떤 대리석을 쪼아서 조탁을 해서 아주 그 정교한 조각품으로 이제 완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조각을 해서 대리석으로부터 돌멩이로부터 거친 돌멩이로부터 논박술도 그에 비유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주장 안에서의 그 어떤 편견이나 또 어떤 오류나 어떤 선입견 이런 어떤 그 또 자동적 사고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뭐 태도나 가치관이랄지 그의 어떤 전제라고 할지 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을 때 그것들을 벗겨내는 것이죠. 조각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나가듯이. 그래서 논박술도 이제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이고 왜냐면 제거해 나가는 것이니까 덧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반어법이다 에이로니아라는 그리스 말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영어에 아이러니라는 말이 나왔죠. I-R-O-N-Y 아이러니 아이러니라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하는 방법을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논박술을 우리가 아이러니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의 문제점을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지적해서 수정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가 했던 주장을 뒤집게 만듭니다. 그래서 뒤집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했던 말을 반대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어법이다. 아이러니에 빠뜨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가 뒤집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를 얘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그 적용될 수 없는 사례들, 구체적인 사례 중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을 반례들을 제시함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하도록 만드는 자 이런 기법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이런 논박술을 우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대화 방법을 반어법이다. 아이러니 기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면 이런 방법이 추구하는, 이런 반어법으로서의 논박술이 추구하는 그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뭐 피타고라스의 예를 들자면, 표현을 들자면, 영혼을 정화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거칠고 조악한 그런 조야한 어떤 돌멩이를 갈고 닦아서 아주 아름다운 형상의 조각품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이 경우에 그 필요 없는 더러운 때나 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날카로운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 방법이 결국은 그 도를 정화시킨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잘못된 점, 편견, 오류, 자 선입견들을 제거해 나가는 이 과정이 결국은 그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하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이런 반어법적이고 논박술적인 그의 방법이. 자, 그렇다면 이런 논박술적인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법은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오늘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에 있어서는 이제 인지심리학, 인지치료라든지 또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이 있죠. 오늘날 앨리스 같은 심리학자의. 자, 이런 그 백이라고 하는 이제 인지심리학을 개척한 그 인지치료라든가 또 앨리슨 같은 사람의 그 인지행동치료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산파술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의 대화에 이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측면의 방법을 우리가 산파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산파술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대화 안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들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톤이 남긴 작품들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산파술을 행해 나갔는가 하는 것은 사실 플라톤의 글 안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뭐 우리가 국가편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 같은 것도 소크라테스 입에서 나오는 이제 예로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유라든가 어떤 알레고리 같은 그런 형태의 대화,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스스로 성찰을 하게 만들고 유도해서 자기 안에의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끌어낼 수 있는 통찰에 이르게 하는 자 이런 데 도움을 준 것이 이제 삼파술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목적은 뭐겠는가? 그럼 이런 비유나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스스로 지혜를 얻게 아이를 낳는 것처럼 산모가 스스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삼파가 도와주는 것이 이제 그 삼파술인데 그럼 아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스스로 통찰하고 낳게 도와주는 이 삼파술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오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또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이 지혜에 도달하게 하는 이 방법으로서의 삼파술은 그의 영혼이 혼란 속에 살던 어둠 속에 살던 그 영혼이 그의 마음이 치유에 이루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